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좀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쪽 네. 위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또 아무래도 D램 반도체를 안 여쭤볼 수가 네. 없잖아요. D램 반도체는 근데 워낙 좀 어떻게 좀 좀 막 표현을 하자면 약간 방심할 정도로 그냥 네. 기정사실로 그냥 1위라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괜찮나요? 저는 사실 어, 이것도 미세화가 끝나면은 어, 1등이긴 할 텐데 어, 미세화가 계속 느려지면 1등이 가지는 가치는 조금 줄어들긴 할 거예요. 계속. 전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삼성전자의 캐시카우긴 하겠다. 다만 후발주자와 영업이익 차이는 조금씩 좁아지지 않을까. 어, 뭐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그 인텔 그 네. 랜드 사업부인가요? 네. 거기를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SSD랑 랜드 인수한 거죠, 같이. 그쪽도 부가가치가 미래산업 쪽으로 큰 건가요? 그거는 사실 글쎄요, 뭐 윗분들이 아시겠지만 인텔은 사실 되게 SSD에서 좋은 점이 이게 인텔이라는 회사 자체가 원래 그 컴퓨터의 표준을 다 끌고 가는 회사예요. 플랫폼 표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밸리데이션을 뭐 거의 차지하겠죠. SSD 쪽에. 그러니까 검증 쪽을 가져가는 거죠. 검증 규칙을. 그리고 원래 서버 쪽 시장도 강했고요. 인텔이.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좀 고민이 있어요. 인텔 같은 데는 그 랜드의 제조 기반은 하이닉스랑 많이 달라요. 이제 뭐 플로팅 게이트를 쓰는데 거긴 이게 뭔진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플로팅 게이트를 쓰는 기술 자체가 예를 들면 삼성 하이닉스가 쓰는 그거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세부적인 결정이 좀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제. 제 SSD 사업을 가져간 건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그 검증력이 강한 회사를 얻었으니까 이제 저는 제조 공장을 어떻게 할 건지는 좀 세심히 고민을 해야 될 거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 랜드라는 게 다 이런 하이테크 산업이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제 인텔 랜드 접고 인텔 컨트롤러에다가 하이닉스 랜드 붙여라.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러면 호환이 안 되는군요. 이제 호환 문제도 있는데 그 컨트롤러를 만들 때 전제가 있어요. 요게 인텔 랜드이기 때문에 인텔 랜드는 요런 특성은 어떻고 요 특성은 어떻고 이걸 맞춰놨을 거예요 안에. 근데 하이닉스 랜드는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고 다르죠. 그러면 이 인텔 컨트롤러에 하이닉스 랜드를 넣으면은 옛날에 그 나오던 그 성능 안정성 이런 게 다 변할 거예요 지표가. 하이닉스 자사 컨트롤러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쪽에 챌린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엔터프라이즈 시장의 이름값이랑 검증 요거는 확실히 취했을 거다. 나머지는 앞으로 이제 현장에 달렸다. 그렇군요. 그러면 D램 쪽에서는 막 네. 앞으로 엄청난 뭐 혁신 이런 거는 좀 없다고 봐야 되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챌린지를 많이 해요. 요번에 PIM이란 물건이 나왔는데 보면 요거는 뭐냐면 D램이 스스로 뭔가 하는 거예요. 근데 D램은 어려운 일은 안 하고 이게 실제로 코드들을 해보면 좀 생각보다 단순한 일도 많아요. 예전에 CPU가 있고 GPU 있다고 하면 램이 있다고 하면 지시하잖아요, CPU가. 네, CPU가 근데 지시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식이에요. 메모리에선 값을 가져오고 메모리에 다시 저장하고 이런 식인데 예를 들면 제가 사람 1000명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웅달 이런 이름을 검색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메모리에서 값을 가져온 다음 웅달이라고 썼는지 보고 아니면 그 다음 거 가져오고 아니면 그 다음 거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겠죠. 그 과정을 보면 CPU랑 메모리가 계속 데이터를 막 주고받죠. 그러면은 벌써 이 대역폭이라고 하는데 CPU랑 메모리 사이에서 주고받는 과정은 엄청 비싸요. 근데 잘 보면 대부분 갖다 버릴 내용이죠, 이거. 웅달이랑 글자의 위치만 찾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거 메모리가 직접 할 수 있어요, 사실은. CPU가 이렇게 지시할 수 있어요, 이거를. 주소 여기부터 0에서 1000까지 웅달이란 패턴이 어디 있는지 갖고 와. 이렇게 던지면은 데이터 딱 하나만 오죠. 야, 그렇구나.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미세화를 통해서 효율 상승이 좀 힘들어지니까 사용법을 다양화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대가는 뭐겠어요?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잘 작동하면 여기에 조그맣게 그 표준과 생태계가 생겨날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이 이렇게 해서 핌을 성공하잖아요. 그럼 삼성 핌은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자동차 시동 거는 방법처럼 키를 꽂고 이렇게 돌리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도
동일한 형태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이런 거 잘 되면 그래서 자기가 생태계를 먼저 차지하는 구조가 되죠. 또 가전이 많으니까 그런 데도 또 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물론 핌은 그런 데 들어갈 물건은 아니고 아니에요. 이 핌은 정말 사용하는 데이터가 많은 경우, 그러니까 뭔가 탐색을 해야 되거나 값을 일괄적으로 바꿔야 되거나, 그래서 쓸 수 있는 건 아마 탐색이나 그 인공신경망처럼 일괄적으로 특정한 값을 엄청 넓은 곳에 곱하고 더하고 하는 거, 이런 데들이 도움을 좀 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디램 시장도 그러면은 그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매출이나 이런 파이가 좀 커질 수 있다고 봐야 되나요? 뭐 그런 거 없어도 디램은 계속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디램 시장은 예전에 컴퓨터가 좀 드라이브 했고, 그다음 모바일이 드라이브하고, 이제 서버가 드라이브 하는데, 이제 크게 보면 서버 안에서도 좀 GPU 쪽의 메모리 사용량도 커져요. 왜 메모리 사용량이 커졌냐면 인공신경망이라는 방법론 자체가 메모리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 많이 들어가야죠. 야, 진짜 삼성전자 다 걸쳤구나. 나쁘지 않죠, 포트폴리오.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한 기업에 대해서 찬양하면 그런데 이 메모리 비즈는 좀 이런 느낌이에요. 골드러시 시대에 이제 곡괭이와 청바지를 파는 느낌이죠, 이거.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술을 놓고 CPU랑 GPU가 경쟁한다고 쳐보죠.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근데 이걸 놓고 보면 CPU는 데이터를 어디 저장하죠? 디램이죠. GPU는 어디 저장하죠? 디램이죠. 그리고 뭐 FPGA 이거 어디 저장하죠? 디램이죠. 그 엔비디아 GPU보다 난 놈이 나왔어요. 벤치에서 뭐 메모리 쓰겠죠, 아마도. 그걸 계속 팔나. 그러니까 금광에서의 금도 뭐 중요할 수 있지만 그거 곡괭이질 하러 오신 분들, 걔네들이 쓸 소모품 대부분의 금광은 어차피 꽝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비즈냐 아니면 뒤에서 계속 붉은 악마를 할 것이냐의 차이인 거죠. 야, 그러네요. 진짜. 삼성전자는 이런 느낌으로 있겠죠. 아무나 이겨라. 메모리는 나한테 사가고. 이거 TSMC 비슷하잖아요. 아무나 이겨라. 제조는 나한테서 하고. 그렇구나. 또 그런 사고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겠군요.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도. 네, 물론 뭐 가장 부자가 되는 건 여기서 금광을 찾은 자가 제일 뛰어나죠. 엔비디아 뭐 이런 데. 그 피 터지는 전쟁에서 1등 한 사람. 근데 이제 마음의 안정은 있는 거죠. 누가 이겨도 이건 살 텐데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야, 진짜 그런 또 느낌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이제 시스템 비메모리 하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차량용 반도체 있잖아요. 거기 계속 출시하고 뭐 아우디에도 팔고 하잖아요. 근데 이 차량용 반도체도 우리가 그냥 한 종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진짜 뭐 ECU에만 들어가는 반도체도 있고 되게 조그맣고 그 센서에 가까운 애들도 있고 그 엔진 컨트롤러는 좀 뭐 그쪽만의 어떤 안전 기준이 있고 거기서 좀 더 그 차량 전체에 인포테인먼트 하는 CPU가 있고 그래요. 지금 삼성이 하는 건 그 인포테인먼트 하는 그거죠. 쉽게 말하면 모바일 AP를 차량에 쓸 수 있게 만든 그런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차량용 반도체들, 뭐 자율주행이나 엔진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건 거기도 고인물 리그라 갖고 사실 그래도 뭐 그런 거 하는 데들은 그런 데들이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되게 그 유럽에 있는 회사들 뭐 NXP나 이런데 그런 고인물들이 계속 하는 거 있어요 보면. 근데 이제 그쪽에 대한 진입이 꼭 필요한가? 저는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NXP가 만드는 반도체 중에 상당수는 엔진이 없어지면 또 필요가 없을 거예요. 내연기관. 반도체는 쓰긴 쓰는데 ECU는 안 쓰겠죠 확실히. 그러면 뭔가 없어지고 뭔가 생겨날 건데 거기서 쓰는 각종 조그만 센서를 삼성전자가 전부 다 할 거냐 하는 게 의미가 있냐?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부가가치가 크지 않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 거. 원래 그런 데는 그런 그 옛날 공정으로 만드는 반도체는 부가가치가 크지 않아요. GPU 같은 게 부가가치가 크지. CPU나. 근데 앞으로 막 자율주행 차 나오고 차가 또 하나의 그렇죠. 발전하면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거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전체 비용 자체가 좀 낮아지긴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가격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엔비디아 GPU 같은 거 지금 그 게임용 GPU인 뭐 30, 80 이런 거 사도 250만 원 그렇거든요. 기계만. 얘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그래픽 카드예요. 근데
그러면 250만 원인데 3천만 원 차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아마도. 그래서 저는 그쪽에 대해서는 이 GPU 단가 하락 혹은 어떤 SoC의 단가 하락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GPU가 이렇게 비싸면 비슷한이라는 칩들도 다 비슷하게 가격이 이렇게 간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요거를 주요하게 드라이브 하는 게 하나는 머신러닝이고 다른 한쪽은 뭐 채굴 이런 걸 텐데, 근데 이제 채굴과 머신러닝 양쪽으로 나눠 들어간 걸 막으려면 부가가치가 확 높아지면 되는 거죠, 머신러닝 쪽이. 근데 자동차라는 물건, 자동차 가격이 이미 이걸 가로막고 있어요, 보면. 전 그래서 그쪽의 수요를 늘리는 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다. 오히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가격 내리겠다고 하고 있고. 뭐 그렇죠. 이제 그쪽은 그래서 앨런 머스크 쪽 어프로치는 아예 연산을 덜 빡시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좀 이제 아까 말한 것보다 싼 GPU를 쓰던지 아니면 그 자율주행하는 칩의 설계를 내재화함으로써 그쪽 비용을 낮추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차량용 반도체 막 수급 문제 있었잖아요. 아, 뭐 그렇죠. 네. 근데 그 반도체들은 대부분 엔진에 들어가는 뭐 ECU거나 센서거나 뭐 USB 이런 것도 부족하고 그랬어요. 되게 조그만 반도체들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때. 아, 그렇군요. 예, 저는 그러면은 좀 이슈 몇 개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서두에서 좀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그 중국의 반도체 불기는 좀 식은 것 같더라고요. 뭐 요즘 얘기 안 나오잖아요. 예전에 그 질문 많았는데 요즘 별로 없어요. 근데 2차, 3차 또 한다고. 그 2차 펀드 보면 한 30조 원 그렇잖아요. 근데 30조 원이면 뭐 TSMC 투자 얘기네요. 그걸로 뭐 세계 1등을 노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2차 펀드의 목적은 모르겠는데 일단 칭화윤이 쪽 부실을 해결하는 펀드 아닐까? 좀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해요. 잘 몰라요. 저도 뭐 자세히 보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근데 중국이 들어온다 이랬을 때는 보통 자본이 어마어마하다. 중국 정부가 인구로 밀어주지 않냐, 뭐 이런 건데 그런 걸로만은 반도체가 안 된다. 네, 뭐 계속 그렇게 해서 실패했으니까. 그렇게.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막 미국은 막 그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국가 사업이다 반도체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앞으로의 그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에 투자도 했잖아요. 그럼. 좀 어떻게 미래가 긍정적이라고 봐도 되는 건지 여전히. 뭐 미국이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경쟁은 당연히 생겨날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인텔 같은 회사가 있어야 앞으로 그 파운드리 회사들과의 그 협상력이 제고가 되는 거예요. 하이실리콘이 어째서 TSMC한테 졌느냐, 미중 무역 전쟁에서 대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면 TSMC는 캐파가 부족했어요. 용량이 부족했던 거죠. 생산량이 부족한데 하이실리콘 이제 쉽게 말하면 미국이 TSMC한테 중국과 거래 끊어라고 했죠. 그랬더니 하이실리콘이랑 거래 끊어버렸죠. 공장이 비었는데 그거 미국의 팹리스들이 다 채워버렸죠. 엔비디아, AMD가. 그거 지금 인텔과 AMD 점유율이 좁아진 이유 중 하나예요. AMD는 칩을 만들면은 하나도 남김없이 팔 수 있는 상황인데 캐파가 부족했죠. 근데 이제 화웨이 거 용량 차지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같이 차지한 거죠. 실제로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딱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일단은 파운드리한테 계주를 채우려고 TSMC랑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를 유도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을 떠나는 게 조금 힘들어졌죠, 얘들. 근데 문제는 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계속 플러스 알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때 대응하기도 힘들고. 왜냐하면 제조가 예를 들면 완전히 TSMC에 엮여 있다 그러면 TSMC가 더 줘 그러면 뭐 줘야 되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인텔 파운드리 같은 게 가지고 있고 인텔 파운드리가 실제로 돌아가면 여기서 제품 만드는 애들이 있으면은 이걸로 견제가 되죠. 그렇죠, 협상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EUV 같은 게 지금 제일 부족해요. ASML. EUV가 제일 부족하고 세상에서 실제로 뭐 수요랑 공급이 안 맞는데 그럼 이런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EUV를 끊어요. 말을 안 듣는 파운드리에. 그리고 인텔한테 EUV를 다 때려 넣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은 그렇게 해도 제조를 못 해요. 사실. EUV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EUV랑 제조 장비를 받으면 하여튼 칩 생산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이쪽 분야에선 경쟁은 좀 생길 거고
인텔이 정상화될수록 미국 정부에게서 받는 인센티브는 줄어들고 그럴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파운드리 환경 자체는 이제 경쟁은 좀 늘지만 그거 이상으로 시장은 커질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네. 있겠네요. 그리고 뭐 미국 정부가 뭐 TSMC를 삼성을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누르고 막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럴 이유는 없죠. 없죠. 어느 정도는 그 셋 사이에서 단가 경쟁을 해주는 편이 좋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의 부가가치는 대부분 팹리스에서 나와요. 이제 전 세계 반도체 부가가치 한 40% 정도는 미국이 가져가는데 그 보고서를 보면 그중 대부분은 팹리스예요 사실. 그리고 팹리스의 원가는 파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건 나쁜 일이 아니죠. 미국에게. 그렇군요. 또 팹리스가 강하니까. 이런 건 다 의견이에요 근데. 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 다들. 네. 그 디램 쪽에서 네. 마이크론 있잖아요. 갑자기 네. 생각나는데 그 마이크론은 왜 주가가 그렇게 높아요? 그 삼성전자보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계좌를 보면 그게 참 궁금한데 그죠. 마이크론 주주가 아니라서 안타깝게도. 근데 마이크론이 지난 몇 년간 좀 양산 스피드가 빨라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그 원가로 따지면 한 두세 세대 뒤에 밀려 있었는데 이제 한 세대 정도로 따라오기도 했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지난 몇 년간 리더십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전 그렇게밖에 추정 못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SK랑 삼성전자에 그걸 뭐 단기간 내에 넣는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마 그런 걸 목표로 투자하지도 않을 거예요. 딱히 요 마켓에서 2등에서 1등 넘어가고 그런 게 큰 의미가 있는 시장도 아니고. 이미 그 디램 쪽도 네. 좀 독과점이 잡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서로 그 순위를 바꾸는 대규모 투자 못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그래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군요. 뭐 사실 그런 회사 순위야 밖에서 그 기술 경쟁을 어떻게 보면 레슬링 보듯이 생각하는 마음이고 회사의 주주나 회사 경영진의 생각은 좀 다르겠죠. 그렇죠. 뭐 주가에 네. 또 대중의 심리나 이런 것도 영향을 받는 거니까 맞아요. 분위기도 영향을 받고. 예. 그럼 저자님 제가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거 진짜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 책에서 승자의 법칙. 예. 이게 앞에서 기업 단위로 설명을 해주시다가 역사를 얘기해 주시다가 딱 정리를 해주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 어떤 혁신가와 상호작용이에요. 혁신가? 네, 제가 그 애플과 TSMC 얘기를 하면서 TSMC 뒤에는 결국 애플이 있었던 거고 왜냐하면 스마트폰 회사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애플 뒤엔 삼성전자가 있고 그랬잖아요. 저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애플도 시장에 MP3 쓰는 사람들이 아이팟 나노 같은 게 있는 걸 있으면 엄청 좋아할 거 알았으니까 고객을 쳐다본 거죠. 그 고객을 쳐다보면서 동시에 고객의 니즈를 만족하기 위한 부족한 요소 기술을 다 이렇게 리스트업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뭐 그런 거를 눈치 까고 이제 성공하는 어떤 반도체 회사 하나가 제시를 할 수도 있고 가서 뭐 주문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낸드 써라, 우리 컨트롤러 써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걸 통해서 막 커지는 거예요 회사들은. 그래서 저는 성공적인 회사들 사이에 상호작용 자체에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 오늘 설명한 것처럼 애플과 삼성전자 아이팟 나노를 어떻게 함께 커졌는지, 그리고 애플이 아이팟 나노에서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삼성의 지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나비 효과로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면서 어떻게 인텔은 좀 가라앉고 TSMC가 이렇게 떠 올랐는지, 저는 이 과정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처음부터 알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네, 그건 거짓말이죠. 진짜 나비 효과, 모르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는. 근데 이제 TSMC는 뭐 삼성전자처럼 그런 기본적인 기업 전략은 있었어요. 핀펫 시절로 가면 그 IP 얼라이언스라는 걸 하는데 자기들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게 좋다라는 컨셉을 갖고 그 팹리스들과 파운드리가 공유하는 공통의 검증 규칙들을 만들어 갖고 자격증을 주듯이 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설계 회사인데 어떤 그 설계 블록을 하나 만들어서 TSMC랑 그 안에 연합되는 회사들이랑 공동 검증을 하면 인증서를 주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이 설계를 사면 TSMC 몇 나노에서 무조건 쓸 수 있다. 그런 준비가 있을 때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면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준비를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건 아니겠죠, TSMC가.
어느 날 그 어떠한 계기로든 그 팹리스 파운드리의 시대가 올 걸 믿었던 거겠죠, 거기서. 그리고 그게 애플로 인해서 진행된 거고. 그래서 그 올지 아닐지 모르는 미래를 잘 준비한 회사랑 그 미래를 그 진짜로 발로 뻥 차서 움직이게 하는 애플 같은 종류들. 저는 그런 회사들 발생하는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걸 예측한 건 어렵죠. 그 포탈 플레이어가 거래를 잃었다고 했을 때 지금 삼성전자의 포지션을 생각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 생태계, 작은 생태계였지만 그 지배자였던 포탈 플레이어 하나 밀어낸 걸 보면 사실 의미는 큰 거죠. 저는 반대로 그런 뉴스들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나 앞으로. 뭐 그렇습니다. 생태계. 네. 네, 그거를 머릿속에 두고 네. 좀 반도체의 흐름을 보는. 근데 말씀해 주신 게 꼭 진짜 반도체에만 국한된 게 네, 아니라 다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에 뭐 배터리도 그렇고 다 그렇겠죠 아마. 네. 비슷한 그런 논리가 숨겨져 있는 거군요. 그 혁신가라고 하시니까 그게 이제 뭐 인재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렇죠. 그 책의 뒷부분에서 그 인재에 네. 대해서 인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네. 미래, 뭐 세계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궁금한 게 요거를 좀 이제 요 책과는 좀 가벼운 네. 내용인데 그 SK 하이닉스에 계실 때 네. 처우가 좀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지. 처우가 좀 좋으셨나요? 글쎄요. 네. 이제 그냥 처우의 수준을 쭉 놓고 보면 저는 그래 지출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돈 별로 안 쓰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받았죠 사실. 뭐 그리고 처우도 처우지만 그 뭐 회사가 크기 때문에 이걸 듣고 하이닉스를 정의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그 위임을 많이 받았어요 일을 할 때. 좀 소신대로 해볼 수 있었던 거죠. 뭐 그래서 있었던 거죠. 계속. 인정받는 인재셨군요. 뭐 그런 거보다는 사람을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좀 봤을 때 뭐 삼성전자 있으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같은 업계니까 네, 뭐 비슷하겠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 반도체의 그런 굵직한 기업들의 처우가 나름 괜찮다고 볼 수 있나요? 그냥 저는 미국 다음으로 좋은 거 아닐까 이래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인간이니까 링크드인에 들어가서 잡포스팅을 눌러봤어요. 그때 그 마이크론 예를 들어 싱가폴 뭐 타이완 뭐 이런 데 쭉 눌러봤는데 몇 년 됐죠 이제. 그냥 그렇게 월급이 많이 늘지 않겠다 가면. 늘어나긴 하는데 해외에 옮기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니까 그렇진 않다. 그 미국 쪽은 그냥 확 높아요. 근데 이건 뭐 소프트웨어고 실제로는. 소프트웨어. 네. 그냥 오늘 제가 한 얘기조차도 이분들이 다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서 그냥 어떤 일에 대해 결론을 얻어가는 건 정말 쉬운데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원래. IT 시장도 10년, 20년 갈 거고 반도체도 10년, 20년 갈 거고 저는 좀 더 오래 갈 거고 저는 한 60년 가겠죠 아마. 평균 수명상 아마 그만큼 갈 거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좀 오래 쓸 수 있는 교훈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걸 드라마로 받아들여도 되고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여도 좋은데 지금 삼성전자 TSMC 최고야 이런 식으로 외우고 가지 않았으면 해요 저는. 어떤 사건을 거쳐서 최고가 됐고 이게 최고가 아니게 되려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좀 스스로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얻어가는 책이면 좋겠어요. 뭐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엔지니어 글쟁이로서 좀 차별점을 두고 싶은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엔지니어로서 이렇게 책을 쓰는 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중서를 쓴다는 거. 사실 책 안에 들어가고 싶었던 내용은 많은데 다 날린 거겠죠. AMD 얘기나 이런 건 통일성 문제로 날렸어요 사실은. 다음 책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인공지능. 그것도 많이 날렸어요. 그때도 나오면 꼭 어렵습니다. 출연해 주세요. 책은 어렵습니다. 근데 얻어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두고두고 읽을 수 있는 책을 써주셔서 너무 좋은 것 다행입니다.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반도체 제국의 미래를 쓰신 정인성 저자님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